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1년 7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원픽 기사로는요. 중앙일보 7월 7일자 기사를 가져갔습니다. 로또 분양 6명 중 1명이 부적격, 담당 공무원도 헷갈리는 청약 가점제. 네, 전문가가 본 청약 가점제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2007년에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청약 가점제, 올해 벌써 15년째 맡고 있는데, 민영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으로 청약 가점제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많다는 겁니다. 과열 경쟁과 편법을 부추긴다라는 의견까지 있었는데요. 요번에 최근에 청약했던 거죠. 원베일리 6개 주택형 중에서 5개 커트라인이 무려 70점대고, 당첨자 평균 가점은 평균이 73점대라고 합니다. 이 73점이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무주택 기간 15년,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그리고 5인 가구, 부양가족까지 해서 모두 5인 가구를 맞춘 경우에 부양가족 수가 5인일 때 73점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5인이 부양가족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양가족 늘리기 등 악용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로또 분양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5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평범한 실소유자 분양권 다운 계약, 다주택자는 위장 이용까지. 부동산 세폭탄의 꼼수.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분양권 양도세율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매수자에게 양도세 대납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금 줄이를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운 계약서는 만면하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줄이려고 가족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회피를 위한 명의 신탁까지. 사실 이런 것들 예전에나 했던 그런 꼼수였는데 이게 다시 새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게 하니까 이런 편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7월 5일자 매일경제입니다. 분양가 누르니 공급 막혀. 네, 서울 분양 7년 내 최저. 부동산 리서치 리얼투데이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서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는 부동산을 청약한 기준 7개 단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 15년의 상반기에는 17단지, 그 다음에 16년 상반기에는 27단지로 총 4,900가구, 그 다음에 17년에는 16건, 그래서 4,800가구, 18년 상반기에는 16건 해서 4,000가구, 그 다음에 19년 상반기에는 25개 단지 4,800가구, 꾸준히 한 5,000에서 4,000대 가구 수가 분양되다가 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20년에 지금 16건인데 사실 1,500가구밖에 되지 않고, 21년 올해 상반기는 진짜 1,000가구입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이렇게까지 계속 분양가가 누르게 되면 신규의 메리트가 없게 되니까 건설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공급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논지의 기사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 5일자 매일경제입니다. 다주택자 10개월째 감소, 그래도 집값은 계속 상승. 네,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의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요, 부동산 집합 건물 다 소유자 지수, 이래서 통계가 집계된 게 이제 10년부터라고 하는데, 집합 건물은 뭐죠,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집합 건물에서 소유자를 이제 한 채 이상 갖고 있으신 분, 그러니까 2채 이상 갖고 계신 거죠.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의 숫자를 따져본 결과 100명 중에 16명, 즉 16.28명이 2채 이상의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이제 통계가 집계됐는데 11.68부터 꾸준히 올라가서 16.70까지 갔다가 현재는 16.28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상승률 1위 노원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검토. 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노원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서 국토부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까지 26%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상승, 그리고 주간 상승률로는 18년 9월 둘째 주 이후
146주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무조건 묻는 것이 상승률을 막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수치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고공행진 올 상반기만 13% 급등. 네, 여기 보시면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률 나와 있죠. 서울 같은 경우 8.43%, 경기 같은 경우 15.35%, 인천은 14.90%, 그 다음에 수도권은 12.97%, 전국은 9.97%로 현재 전국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고, 서울에 비해서 오히려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의권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뭐 GTX라든지 이런 호재가 나온 부분들이 더 많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와 전세가 급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2.97%까지 상승하고 있다. 19년 만에 최고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내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 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금 내주려 주담대. 네, 주담대 뭐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받는 집주인 급증. 네, 전세금을 내주려다 보니까 오히려 주인들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임차 보증금, 반환 주담대 해서 현재 2020년 작년에 그 동분기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운 실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주택담보 그 반환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거 좀 눈여겨 보셨으면 해서 가져왔는데, 모든 주택 보유자는 네, 추기 과열 및 투기 과열지구 15억 초과는 대출이 불가하십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 규제지역 9억 초과 15억 이하일 경우 3개월 내 전입 시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9억 이하 및 그 외 지역은 전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은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본건의 다른 주택을 이제 전체 매각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거, 이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대출 풀어준다 하지만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 실종. 네, 이건 사실 뭐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집값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6억 이하 아파트 중에 세 채 중에 한 채가 올랐다. 그래서 6억 이하가 이제 아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요 내용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2021년 1월 초에 25만 가구, 25만 6만 가구는 거의 26만 가구에서 지난달 말, 네, 21년 6월 말 기준으로 17만 6천 가구로 약 3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채 중에 한 채가 감소를 했고요. 특히 광진구의 경우는 6억 이하 아파트가 전체 829가구에서 188가구로 줄어서 거의 77.3%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근데 6억 이하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억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 실소유자,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로서 중저가 주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사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6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네, 노형욱 국토부 교통부 장관님이시죠. 오랜만에 이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화성하고 양재 구간까지 지하하겠다. 약 3조 원을 투입해서 대심도 터널.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루프라고 우리 지난번 한 몇 번 기사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로 해서 차들이 여러 차선이 다닐 수 있게 터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화성에서 양재동 30km 구간을 이제 지하해서 약 3조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여기 조금 눈여겨보실 게 한남하고 양재 구간은 오히려 서울시 관리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많이 막히는 구간은 한남하고 양재 구간이고, 이쪽이 개선이 돼야 이제 주거의 어떤 그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는데, 화성하고 양재동에 30km를 지하하기 위해서 3조 원을 쓴다. 저는 그 부분에 과연 사업성이 맞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3기 신도시 사정청약의 추정 분양가가 주변에 60에서 80%로 정해질 듯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작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어깨가 무겁고 송구하다. 그리고 이사 대책 이후 도심 위주의 공급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이자 대책에 나왔던 많은 지역들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이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뭐 논평식으로 좀 나온 게 약간 이제 대선하고 뭐 민주당의 이런 지금 현재 그런 민심이라든지 이런 지지율하고도 좀 연관은 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은 7월 6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님 그 논평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썼나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거보다 현재 주택 공급의 절대적 물량은 적지 않다고 반박을 또 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뭐 물량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 다만 여기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도심 수요와 동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공급이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물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 위치하고 적재적소의 공급이 이제 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절대적인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 라고 약간 좀 뭐 두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 뒤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거품의 정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영끌을 신중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어느 경제학자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자산의 그 거품이나 그 정상화가 진행되는 것이 2, 3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근거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21년 1차에 이제 그 3기 신도시의 그 시세에서 6에서 80% 추정 분양가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에 저렴한 공급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물량을 충분히 주고 넣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만 이 지역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권 특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강남이나 이런 권에서 상당히 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그 도심 수요와 동떨어진 수도권의 외곽이 집중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 7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강변북로,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BTX. 네, 저는 뭐 GTX를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급행 버스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버스 트랜사이트 익스프레스. 그래서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가진 신개념 버스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부 BTX죠. 그래서 행주대교에서 당산역까지. 그 다음에 동부 BTS는 남양주에 있는 수석 IC에서 강변역까지. 이렇게 해서 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종의 그 급행 버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전용 차선을 만들 건지 저는 사실 실효성이 좀 의문이에요. 항상 정체 구간인데 이 정체 구간에 어떻게 버스를 정시에 그리고 철도처럼 대용량 능력을 가진 버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석에서 강변역 출근이 30분까지 단축된다. 뭐 이런 부분도 약간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정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인지는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8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재산세 계절. 앞자리 바뀌어 한 달치 월급 우라통. 네.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매년 7월하고 9월 이제 지금 납부서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2분의 1씩 납부하시고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6억에서 9억 구간까지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퍼센트 포인트죠.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고신사를 보니까 뭐 15%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5% 올랐고요. 그다음에 15%, 28%, 그다음에 10%까지 상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재산세 대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본다면 아마 요거는 더욱더 큰 이제 좀 우리가 하이라이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월 8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님께서 이제 그 매일경제에다가 칼럼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막대한 규모로 풀린 유동성,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 이것까지 이끌어져 있는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장이나 무슨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학자도 뚜렷한 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FED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아직까지 결정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경기를 꺼트리는 그 동력을 꺼트릴 수는 없고, 지금 약간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으로서 계속 유동성은 풀려져 있을 것 같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경기 회복 및 수요 증가, 그리고 그런 따른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 그 원자재, 광물들에 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물가를 그냥 끌고 올리는 그런 인플레이션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노동 인력 공급 부족, 뭐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고가 됐다가 막 다시 재취업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반도체 대란 등 중간재 가격까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 거품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로 무조건 거품에 대비해서 다 화폐로 바꿔놔야 되는가, 그것 또한 되게 지금 신중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급격하게 현금화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이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금리나 이런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올 때 여러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촉각을 주셔서 금리를 상승시키다든지 양적 완화를 이제 회수한다든지 화폐 가치를 어떻게 뭐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그널들이 바뀔 때, 그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투자의 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월 8일자 매일경제기사입니다. 종부세 반올림 논란. 네, 상위 2% 선이 11억 3천이면, 네, 11억부터 부과. 네, 사실 뭐 반올림까지 나왔어요. 이제 저는 반올림, 이거는 조금 무슨 세금에 대해서 반올림을 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11.4, 뭐 4452 옛날에 뭐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헌법? 그럴 때, 왜? 뭐 예전 개헌 헌법 뭐 4452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2%에 대한 기준을 그냥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기준을 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좀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가구 1주택자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하고 그 이상만 매기겠다 하고 있는데, 조정 중이 또 3년입니다. 전년 대비 10% 초과 시 변동 시 예외로 이제 하겠다. 반올림까지 하겠다. 네. 과연 왜 금액을 정하는 거가 무슨 부담이 될까요? 상위 2%를 왜 고집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그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경제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네, 헷갈리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요거는 사실 양도세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세무사님한테 상당히 많이 이제 의뢰하고 질문하시는 부분들이고, 저희 중개사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1가구 1주택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단 조정 지역은 보유 및 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는 종전주택 취득일 1년 이상 지났을 때 새로운 주택을 사셔야 되고요. 종전주택 2년 이상 보유 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은 거주까지 하신 다음에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모두 이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종전 매각에서 모두 조정지역 시에는 이제 18년 9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19년 12월 16일까지 매수한 그 신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2년 이내 매각으로 또 바뀌었었죠. 그리고 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그때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각하고 신규 그 주택에 이사하고 전입하셔야지만 1가구 2주택 요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또 분양권이냐 입주권에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보는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 칼럼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꼭 분명히 매각하시기 전에 따져보시고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여기 해당된다 하시면 꼭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7월 8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하반기에도 오른다, 식지 않는 서울 매수 심리. 네, 아까 그 인플레이션 기사는 좀 다른 기사죠. 그래서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모든 그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실었는데,
보시면 지금 뭐 연도별 주택 분양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올해 이제 상승률이 계속 이어질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5%대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 기사에서 다뤘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금 이제 세미나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매수 심리는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네, 다음은 동아일보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집 팔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인 전세입니다. 늘어나는 주인 전세, 집값 인상 불씨. 근데 이 주입 전세, 주전세라고도 하는데 주인 전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요 가져왔는데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 살고 계시던 매도인이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매매와 동시에 뭘로 들어가죠? 전세 계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도인이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전세를 줬으니까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오히려 전세를 기간 거주하시면서 나머지 차액을 현금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이제 전세 계약은 반환해주면서 새로운 사람을 넣든지 본인이 들어가든지 하는 건데 이 주인 전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의사가 합치했기 때문에. 근데 집값의 변동폭이 클 경우 이제 매도인에게나 매수인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누가 이제 클레임을 하겠죠? 매수인 입장에서 내가 왜 그때 그걸 줬을까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꼬투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도인 측에서 거꾸로 이제 전세 사시던 분이 뭔가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거를 하지 말라고 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제 그 투자가 어려운 때, 갭 투자가 어렵고 이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매도인 전세 만기 시에 꼭 이런 경우에 이제 하자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서로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시지만 분명히 서로 특약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금액적인 융통을 하시고 전세를 끼시는 게 다른 쪽에 주시든지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꼭 판단 포인트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7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종부세 11억, 재산세 감면은 9억, 들쑥날쑥 고가주택 기준. 네, 사실 우리가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건데 종부세에서는 11억이 고가주택이고요. 지금 현재 종부세에서 지금 사실은 2%니까 11억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재산세에서는 9억,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는 또 실거래가 기준 9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요 세금의 어떤 그런 들쭉날쭉함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종부세에서는 이 공시가격의 2% 그 상위 2% 해서 지금 11억 아까 말씀드린 뭐 4천이면 11억으로 하고 11억 5천이면 반올림해서 12억으로 하자 뭐 그 논의가 나오고 있는 그게 바로 공시가격이고요. 이거를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한 16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6억 원, 6억 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재산세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9억 원에 대한 것도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9억이지만 시가로는 13억 정도 되는 거죠. 양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을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다양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서울 공시가격 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단위는 만가구입니다. 그래서 6억에서 3억, 6억에서 6억까지가 네, 72만 가구.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가 34만 가구, 그 다음에 9억에서 12억까지가 17만 가구, 그 다음에 12억에서 15억까지가 8만 가구, 그 다음에 15억 초과가 14만 가구로 절대적인 숫자가 여기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만 해도 거의 지금 전체의 과반 가까운 게 되는데 우리가 고가주택을 얼마까지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펄펄 끓는 집값, 네, 수요, 수급 지수죠. 그다음 전망, 가격 전망, 그 다음에 가격 지표, 매매 동향, 일제히 오름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도 좀 상승세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 논조와 비슷한 기사인데요. 서울매 수도권 위주의 불안감이 고조돼 있다. 이것은 뭐 개발 호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 부족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월세 올랐고요. 공급 부족으로 규제가 되려 자극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시장마저 집계 일의 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개발 계획, 각종 개발 호재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사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월 9일자 서울경제기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재산세 얘기 나왔는데 작년에 그 음마아파트 지금 31평 전용으로 77제곱이 지금 이제 370만 원 정도 재산세를 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468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거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7월하고 9월에 이제 2분의 1씩 납부하는데 최근에 공시가 급등으로 이제 재산세들이 최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 대비 올해까지 해놓은 것들 보시면 뭐 거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중과가 지금 예정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촉각을 세우고 있고 7월하고 9월에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7월에 처음 날아가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반응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뜨거하는 이제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경제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통계 바꾸니 상승폭 더 커진 서울 집값. 네, 82주 만에 최고. 네, 근데 사실 뭘 얘기하는가, 뭐 집값이 최고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나 봤더니 통계가 바뀌었다. 그래서 통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의 표본 오차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렸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근데 사실 좀 집값이 올라간 거 71주 만에 81주 만에 최고다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걸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표본이 증가했다. 그럼 표본이 증가해서 올라간 것이 표본을 늘림으로써 더 값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정교해지니까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올라간 현실이 더 반영된 건지 그거는 사실 이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조금은 이 뒷부분보다는 통계가 바뀌었다라는 쪽으로 논조를 그냥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초에 너무나도 생각보다 전국에 3만 거의 4만 가구 중에서 4천 개 단지밖에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작은 물량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생각보다 너무나도 작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 통계를 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청 지적으로 개선이 됐다. 이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도 이렇게 세금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까지 계속 촉각을 좀 계속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정권의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대선의 어떤 그 공약들도 조금씩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요 세금별로도 한 번씩은 조금 뭐 칼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기간을 좀 별도의 칼럼으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같이 하고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